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라이브 정책 K 3부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정책 K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박 4일간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을지 국무회의를 포함한 을지연습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 논의를 언급했습니다.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살펴봅니다. 최근 가뭄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피해 현황과 정부의 지원 방안 짚어봅니다. 네, 조금 전 제1회 을지 국무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을지 국무회의 그리고 36회 국무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준비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고, 이어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 계획,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 광복절 경축사 후속 조치 계획 등 4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 영안 32건, 일반 안건 5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6건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과 관련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안표행위 근절 요구에 대응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신고 포상금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을지 연습이 시작됐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국내 총생산의 1.4배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와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남부지방에 내린 큰 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제 기후 문제도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댐이나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해달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는 말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미통위가 마련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받은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면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후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게 없는지 잘 챙겨보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열린 을지 국무회의 관련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에 두 번째 을지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국방 5위 그리고 방산 4강 국가이고 국방비도 북한 GDP의 1.4배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이랄지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 핵잠수함 도입 등의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담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주제도 을지 연습 관련한 것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 을지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을지 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 을지 국무회의로 평소와 다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는 이제 어제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네. 정부 차원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을지 연습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해 을지 연습 좀 어떤 훈련들이 포함이 되게 되나요? 일단 기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을지훈련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기관 1훈련이에요. 예. 각 기관마다 특수성에 맞는 훈련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원래 을지훈련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또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잘 확인하면서 그 기관들을 방어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스튜디오 오면서 길거리에 군인들이 이렇게 순찰하는 거 봤어요. 실제로 실제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도 이제 군사 연습 준비 상황 종합 점검을 시행을 했고요. 6일 날 이미 회의를 해서 어떤 계획을 할 건지를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을지 훈련은 4천여 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요. 약 58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기관별 그리고 또 전체 종합별 이렇게 아마 대책을 세워서 대비하는 그런 훈련들을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안보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총, 칼 이렇게만 대비되는 그런
도발이었다면 이제는 뭐 디지털도 있을 수 있고요. 사이버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각각의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는 대응책을 스스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보고 실행해보는 그런 훈련이 주어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사이버 방어 훈련도 이번에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총리 주재로 을지 관계장관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계속하고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관들은 또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훈련 상황들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훈련은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몸이나 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숙달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이제 을지 국무회의 이제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비공개로 또 이루어졌는데요. 이 회의에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잠깐 아까도 봤습니다만 국가의 제1책무가 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다. 뭐 당연한 말씀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민관군이 참여하는 이 훈련이 실질적 그리고 실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 형식적으로 지나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디지털 변화에도 대응하고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부분의 대응 체계도 갖추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군사 훈련에서 복합적 위기 대응 관리 능력을 갖춰야 된다. 네. 사실은 뭐 위기라고 하는 게 군사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재난 같은 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물이 부족하든 이런 것도 다 재난이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총체적으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각각의 부처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 위기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많이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가능성에 맞춰서 훈련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는 훈련도 함께 연습으로 포함시켜라라고 하는 지시도 하셨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오늘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을지훈련뿐만 아니라 K-팝 문제도 얘기하셨어요. 네, 맞아요. K-팝이 주도가 되지만 K-팝과 함께 그것이 발전해서 K-컬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박차를 가해달라라는 네. 말씀도 오늘 함께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을지 국무회의 내용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목 이 장면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예, 이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가 주목받는 이유 아마도 그 경축사 안에 남북 관계라든가 또 한일 관계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일 텐데 올해 경축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전 협정을 맺었던 주체들이 이걸 끝내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걸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북한도 사실은 저렇게 막 그 호전적으로 나오고 무기를 개발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정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휴전 상태니까 언제든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종전을 하고 종전 체제가 되고 평화 체제가 완전히 완성되고 두 나라가 각각 서로를 인정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뭐 무기를 생산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죠. 뭐 수출을 위해서는 하겠지만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반도가 불안하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실은 한반도 이런 어떤 그 전쟁 상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그 부분을 좀 마무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추진하다가 결국 못했는데 네. 종전 협상을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신 거고 종전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종전 체제가 하나 더 나간 평화 체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경축사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전쟁 당사국 간에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고 정부가 대북 원칙과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전쟁하지 않는다, 종전을 해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천 구상에 보면요. 우리가 물론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주변 국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종전 협상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함께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과 함께 협력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북한도 설득을 해야 되고 미국도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 공감대를 만들어내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종전 체제가 안착될 수 있는 그런 남북 관계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경축사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종전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도 내놨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합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입니다.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네, 경축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축사 내용이 상당 부분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좀 드러나는 문구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계 구상 좀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서로가 공존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그 말은 두 나라의 각각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면 돼요.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나라에서 한국은 대한민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각각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그 통일까지 가기 전까지는 전쟁이나 무력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사이에는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교류가 되면서 일정 부분 이제는 통일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통일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통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각각의 체제를 인정해 주면서 내부적으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통일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1차적 목표예요. 두 번째는 그럴 상황을 만들려면 위기나 확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장치가 마련이 돼야 돼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를 좀 더 전쟁에서 완전히 빼내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 라인이 연결돼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중단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단계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우발적으로 도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충돌이 일어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나면 장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면전이나 아니면 충돌로 이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이나 논의를 하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전쟁을 종식하고 정전체제, 평화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포용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그걸 이루기 전까지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국지전이나 이런 충돌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런 국지전이나 아니면 도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사실은 기존에도 이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 그리고 남북미 간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뭐 도보다리 정상회담 맞아요. 등을 했었고 그리고 북미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1차 그리고 하노이에서 2차가 있었는데 비핵화 관련 의견이 좀 맞지 않으면서 결국은 결렬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경직돼 있는 상황은 분명해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사실 이제 그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냉랭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못하면서 결국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체제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정권이 넘어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과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달라진 현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다자협의회 종전구상을 마련했었어요. 근데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그게 안 된 거죠. 추진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리고 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다자회담 개최 추진을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전이 안 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넘어가고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같은 해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1차는 좋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노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없이 종결이 되면서 결국 경색이 돼버렸죠. 예. 그러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건 북미 간의 양측의 접점을 못 찾았던 게 그때 상황이라면 지금은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18년도 때에 이 당시 상황보다는 출발 조건이 조금 좋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네네. 현재 좀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현재까지는 북한은 아직 크게 변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이제 무인기 뭐 이런 거 날리고 이러면서 아무 경색이 됐잖아요. 오물풍선 오물풍선 네, 네. 날리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정 문재인 정부 때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을 해서 상당히 좀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고 대화에 대한 열의도 없는 상태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핵무력을 점점 강화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한 방법이 결국은 정전 그다음에 평화 체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려고 했거든요. 네. 그게 무산이 되면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자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의지인데 대통령이 여러 번 이제 그 반응을 내놓기도 하고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북한은 계속 무반응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대화는 어려우니 이제는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다자 협상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 하세요. 우리는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결국 그 이제 북한 입장에서 사실 우리와 협상을 해도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면 제재를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협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협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일정 부분 우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은 경색돼 있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 다자 논의를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제안에 이 한미 간에 좀 쿵짝이 맞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X에 그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에게 한미 연합훈련이 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후에 이제 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김정은한테 반응이 있어 그랬더니 있었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늘 끊임없이 남북 대의 전제 조건을 뭘 얘기한 줄 아세요?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걸 계속 전제 조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 건 뭐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연락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대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대화에 어떤 물꼬를 트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앞두고서 뭔가의 성과를 내고 싶은데, 물론 그 전에 회담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잖아요. 돌파구를 북미 관계로 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성이 있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SNS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얘기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결국은 북미 간의 관계를 좀 더 진전해보고 대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29일부터 한 1박 2일간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이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종전론이 다자협의 구상이 조금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왕이 부장이 지금 오는 게 2021년 9월에 한번 방문했으니까 5년 만에 방문한 거거든요. 대통령을 만나고 또 통일부 관계자들 또 만나서 얘기 나눌 것 같아요. 외교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구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미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을 하셨고, 다자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중국도 제가 볼 때는 뭐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신경 쓰여요.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쳐야 되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미국, 중국, 우리, 북한 이렇게 네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을 볼 수 있고, 그 구상을 이번에 왕이 부장이 오게 되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예. 공식적으로는 사실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초청을 받아서 네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서 오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왕이 부장이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부가 이 대통령의 경축사 나온 이후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나갈지도 좀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부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교부도 필요하고요. 아까 다자회담 같은 외교부가 주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등 관련된 부처들이 함께 어떻게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통일부의 발표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북핵을 지금 당장 없애는 거 어려워요. 네. 핵을 개발했다는 게 이미 이제 뭐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도화하는 걸 막아야 돼요. 고도화해서 핵 무기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얹어서 쏠 수 있는 그 기술까지 가는 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 개발까지는 오케이, 좋다. 그러면 그걸 중단시키는 게 지금은 목표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통일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 같고, 또 하나 9월 유엔 총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유엔 총회 가서 거기에 나온 관계국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할 것 같고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거든요. 이때도 아마 적극적으로 다자 협의체 만드는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광복절 경축사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산사태 위험 지역 등 폭우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놓은 뒤 거주지 주변의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수벽이나 모래 주머니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쌓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비상 연락망도 사전에 확인해주고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대피 장소 또는 안전지대로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저지대 주차 차량은 대피 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이려면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폭우를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정도로 가볍게 판단하곤 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이 장마 끝나고는 사실 비다운 비가 잘 오질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좀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남부 지역 가뭄 대응단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의 TF를 좀 격상해서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소방청 물탱크 차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산림청에 산불 진화 차량도 투입이 됐고요. 심지어는 민간에서 레미콘 차량도 투입이 됐어요. 물을 나르려고. 그렇게 지금 온 민관군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탱크차, 진화 차량 투입할 뿐만 아니라 가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도서 지역이에요. 도서 지역 같은 데는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소규모 급수 시설을 지원해서 도서 지역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병 있잖아요. 병에 들어있는 물 27만 병을 지원을 했고요. 물 절약 캠페인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양수기나 급수차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동하면서 지원해줘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뭄을 걱정했더니 또 일부 네. 지역엔 폭우가 맞아요. 쏟아졌습니다. 극심한 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 규모가 너무 좀 끔찍해요. 네, 좀 너무 네, 힘든데 네, 네. 저는 거제 지역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아파트 밑에가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다치고 이랬는데 네. 이제 15일부터 거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침수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기상 관측일에 1시간 강수량의 신기록을 세웠대요. 얼마가 되느냐면 15일부터 17일까지 거제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907mm예요. 네. 엄청나게 내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제 통영에 접수된 집중 호우 관련 신고가 약 2,000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5명이 발생을 했고 연휴 기간 동안 여기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 지역도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다고 합니다. 전남 광주 폭우 피해는 145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 특보는 해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산사태가 이 집을 덮친 모습 보면서 10여 년 전에 그 우변산 산사태마저 맞아요. 떠오르던 그랬었죠. 상황이었는데 소방청도 인명 구조를 위해서 상당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방청이 2차례에 걸쳐서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피해 복구나 안전 조치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동원령으로 소방 지원 인력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경남 소방에 361명, 지원 인력 26명을 포함해 총 387명이 지원이 됐고요.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인력 47명이 동원이 됐고 장비 같은 경우에 84대 그리고 119 구조본부 장비도 13대가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구조 보트도 투입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물이 너무 차면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트도 투입이 됐고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이런 특수 장비도 이게 이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이런 장비도 배치돼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 대구, 경북, 창원 이런 데 펌프차 10대가 긴급 지원이 됐고요. 소방당국 약 20건의 132명의 인명 구조를 성공시켰다는 발표도 있고 거제 같은 경우는 굴착기도 30여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네. 아마 흙더미 이런 거 이제 다 퍼내고 이래야 되니까 네. 토사 유실물 제거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또 지원에 나섰습니다. 8월 15일 오후 5시부터 이제 초기 대응반을 가동을 했고요. 네. 17일 어제 6시부터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대본 이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또 긴급 지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여기 이제 주요 피해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에 네. 특별공급세 3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재난구호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4천만 원을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공공시설 복구가 중요하잖아요. 공공시설이 복구가 돼야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고 이재민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들은
공공시설 복구하고 이재명 구호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있고요. 호우 대처를 위한 중대본 3차 회의를 진행을 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들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나 지방정부는요. 대국민 호우, 아까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긴 했습니다만 호우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 영상과 안내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이 호우 발생 시 안전 수칙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본격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집 밖에 있을 시엔 가까운 관공서나 실내 등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적인 침수 지역과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에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맨홀은 집중 호우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비가 많이 내릴 땐 맨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침수된 도로나 다리를 함부로 건너다가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침수 지역,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호우 발생 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 꼼꼼히 기억하시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네, 더불어 현재 일어난 피해들도 신속하게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세종 뉴스룸 연결해 오늘의 뉴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 고도화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도 더 튼튼해진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작전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춘 간부를 양성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직전엔 을지 NSC 전체 회의를 열어 전시 상황 대비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 연습을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을지 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의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살펴봅니다.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 운영 기준이 나왔습니다. 또 복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출범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2,874명 규모로 출범하는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본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지휘합니다. 지방청은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 수사를 맡습니다. 지방청에는 범죄 유형별 수사 부서가 신설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부서도 설치됩니다. 또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중대범죄를 통보하도록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재산 범죄나 공수처 소관 범죄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는 복권 수익금의 35%를 일정 비율로 지자체와 기관에 배분해야 하는데요. 이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 필요한 곳에 맞춰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금 배분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시행 시기는 2031년입니다. 기존처럼 배분 비율을 정하지 않고요. 복권 기금 사업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금을 배분합니다. 2028년부터 2년 동안은 복권 기금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 비율을 최대 4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가 매년 여름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습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가을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야외 기동훈련도 진행합니다.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한미는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능력 제고를 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하여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시작 날 자신의 SNS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해온 국가에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며 취소까지 고려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 선결 요건으로 요구해온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취소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린 다음 날 취재진의 북미 대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시점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왕이 부장과 한중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진핑 주석에게 안부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같은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에 앞서 내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에 쏟아진 재난성 호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앞에 물기둥이 솟구칩니다. 쏟아진 폭우에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강을 이룬 흙탕물은 자동차도 밀어낼 만큼 위력이 셉니다. 오늘 새벽까지 나흘 동안 경남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비가 더 내리면서 거제에 927mm, 통영에는 751mm의 물폭탄이 퍼부었습니다. 특히 거제에는 1시간 동안 124.5mm의 재난성 호우가 덮쳤는데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극한 호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남 거제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통영과 울산에서도 각각 1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조 요청도 빗발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00건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6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유지하고 피해 지원과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제를 포함해서 피해가 큰 지역에 피해 대책, 복구 대책을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까지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경상권은 내일 최대 60mm, 모레 20mm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예상돼 산사태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동해안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린 가운데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국을 대표할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세 팀으로 압축됐습니다. 정부는 고성능 GPU 지원을 확대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일명 독파모 프로젝트의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 정예팀 가운데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모티프 테크놀로지스는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2차 평가는 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로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개 정예팀 모두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AI 모델 평가 전문 플랫폼인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사가 발표한 AI 모델 성능 종합평가 지수 AAII에서도 4개 정예팀 모델이 모두 31점 이상을 기록하며 유럽, 캐나다 등의 주요 AI 모델을 모두 추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40점을 넘긴 모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보다 2차 단계에서 글로벌 최상위 AI와의 성능 격차도 줄어들면서 AI 3강 입지를 더 공고히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성능 향상을 넘어 실제 산업과 공공 분야로의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예팀이 개발한 AI 모델이 반도체 공정, 판례 분석, 신물질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국민 AI 경진대회 등 공공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며 정부는 다음 단계에 진출한 3개 팀에 고성능 GPU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독자 AI 모델을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 확보를 위해 새로운 지원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가구당 92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가구 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과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은 얼마일까?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가구 소득 대비 12.5%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지원의 소득 보전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습니다. 가구 소득 대비 이전 소득의 비율은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경우 46.8%, 가장 많은 5분위는 7.2%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율과 달리 지급액 자체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컸습니다. 분배 지표의 개선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진위계수는 이전 소득 반영 전 0.325에서 반영 후 0.281로 떨어졌습니다. 진위계수는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퇴 연령층의 개선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컸습니다. 5분위 소득 평균을 1분위로 나눈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이전 소득을 반영할 경우 유의미하게 떨어졌습니다. 5분위 같은 경우는 가구 소득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떤 현물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이렇게 계산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소득 1분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적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 부분이 가미가 되면 계산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거든요. 지출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평균 48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377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의 경우 평균 30만 원 안팎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년 대비 의료와 기타 바우처 지출은 증가한 반면 교육과 보육은 감소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관세청이 지난달 수출액이 9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76.3%, 승용차는 8.4%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중 수출은 96.2%, 대미 수출은 69.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686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는 304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29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이 발표됐습니다. 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같은 해 12월 8일 통지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현 고1 학생들이 응시할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 시행됩니다. 성적은 12월 8일 통지됩니다. 시험 영역은 국어와 수학, 영어를 비롯해 한국사와 사회, 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으로 구성됩니다.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 시험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은 반드시 2과목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29학년도 수능에도 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하는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되었던 수능 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탐구 영역의 문항수화 시험 시간은 현행 체제와 달라집니다. 사회, 과학, 직업탐구는 영역별 25문항이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40분이 주어집니다. 출제 형식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수학의 경우 문항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됩니다. 성적 통지 방식은 영역별로 다릅니다. 한국사와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원점수를 9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만 표기합니다.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함께 통지됩니다. 한편 수능 응시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연도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됩니다. 다음 연도의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박탈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 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어떤 사회적 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시행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겁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염병 위기 사회 대응 매뉴얼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 사회 대응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국민 일상을 제약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해야 됐었고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제기될 팬데믹에 있어서는 사회 대응 정책을 보다 큰 거 있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사회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을 새롭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매뉴얼은 사회 대응 수단을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개인 보호 조치, 환기, 소독 등 환경 조치, 거리두기와 출입 통제, 시설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입니다. 조치 단계도 체계화합니다. 가장 낮은 권고부터 권고 강화 그리고 제한, 금지까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사회 대응 조치를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까지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 최소 기간만 시행하고 필수 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병청은 평시에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모의 훈련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 위기 대응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올해는 더위에 비까지 적게 내리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벌집도 예년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은 벌과 무더위에 동시에 맞서고 있는데요. 강재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외벽 맨 위쪽에 사람 얼굴만한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위험한 위치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살충제를 뿌립니다. 긴 스크레이퍼로 벌집을 긁어내자 커다란 벌집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문을 열어놨다 하면 벌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또 위에 벌집이 큰 게 3개나 있더라고요. 곧이어 화단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풀숲 사이를 살피자 손바닥만한 벌집이 보입니다. 집게로 벌집을 통째로 떼어내 봉투에 넣고 밀봉합니다.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안에 살아있는 벌이 남아있을 수 있어 이렇게 봉투에 밀봉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불볕더위 속 밀폐된 방호복을 입고 이어진 작업. 방호복을 벗자 소방대원 얼굴이 땀으로 범벅입니다. 이 옷 자체가 비닐 재질로 돼 있어서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서 아마 한 번 더 하면 탈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집을 떼어내고 남은 벌들을 제거하는데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저도 같은 시간 방호복을 입어봤는데요.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에 쏘여 이송된 환자는 2만 933명입니다. 이 가운데 78.7%가 7월부터 9월 사이 집중됐습니다. 같은 기간 벌 쏘임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도 66명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올해 이른 더위에 비까지 적게 내리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벌집도 예년보다 빠르게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출동이 더 빈번해진 게 확실히 느껴지고 예약 건수도 보통보다 20-30% 더 늘어난 체감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작년보다 벌집 크기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빨리 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해선 안 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향수나 향이 강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고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의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벌에 쏘인 뒤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염과 벌들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소방대원의 출동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한 9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KTV 강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2달 동안 공공부문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중 감독합니다. 감독 대상은 온라인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되는 사업장으로 특히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 소속된 기관도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도할 예정입니다. 외신을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평화적 공존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외신도 이 같은 메시지에 주목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 공존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긴장을 완화하고 위기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겹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선제적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제시하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실용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남미와 유럽을 잇는 외교 행보와 함께 한미일 공조와 대일 협력 기조에도 주목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재팬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남미 순방에서 광물 협력과 K컬처 확대를 추진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무기 수출과 군수물자 조달 협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6월 G7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러한 외교 행보 바탕에는 상반기 역대 최대인 4,967억 달러의 수출 실적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일 관계는 전 정부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한미 관계 불확실성과 북러 밀착 등 엄중해진 안보 환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팬뉴스는 또 외교안보 정책 중심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한미일 조율을 중시하는 전직 외교관들이 배치돼 실용적 국익 최우선 기조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열풍에 힘입어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ICT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이 급증하며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화제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액은 533억 6천만 달러로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AI 수요 폭증에 반도체가 178.8% 급증한 410억 2천만 달러로 17개월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컴퓨터 주변 기기도 353.9% 뛴 4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무역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입은 183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는 350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여행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한류가 이제 특정 콘텐츠를 넘어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국 더선은 삼성 TV 플러스 EMEA가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44%가 한국 드라마, 영화, 27%가 K-팝을 즐기며 37%는 한국 여행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TV 플러스의 크리스 그레고리 책임자는 한류가 문화 전반으로 넓게 확장된 폭넓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더선에 따르면 한국 길거리 음식과 식료품 구매 등 한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면류와 치킨, 김치가 선호 메뉴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K-팝 경험률은 66%에 달하며 시청자들은 한국 콘텐츠의 독창적 스토리라인과 색다른 시각을 주요 매력으로 꼽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가뭄에 이어서 폭우까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추가적인 피해 없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방면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